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품 안에 쏙 들어오던 아이가 벌써 저보다 훨씬 커 이제는 성인이 되었어요. 아이는 제 기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는데요. 아이가 어릴 적에 했던 수많은 선택들이 혹여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잘 자라주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전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 남편과 이혼을 해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전 남편은 선망받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업과는 별개로 최악의 인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혼을 하면서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어릴 적 큰 병을 앓았었어요.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을 정도로 심각했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났답니다. 그때는 제 병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치료가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결국 전 중졸로 학업을 끝마쳐야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미안함과 자책감을 느끼셨어요. 건강하게 키워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늘 저에게 미안해 하셨죠. 그런 부모님에게 저도 어엿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전 결혼을 선택했어요. 그때 당시 남들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결혼밖에 없다고 잘못 생각을 했던 거였죠. 남편은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부모님을 위해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시부는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시모는 몸이 좋지 않아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시모의 병간호를 해줄 여자가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절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전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저희 어머니와 같이 살아줄 여자가 필요하죠. 솔직히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연애를 하면 할수록 저랑 결혼은 먼 얘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미애 씨라면 제 조건도 받아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애 씨가 바라시는 거 있으면 저도 그걸 들어드릴게요.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희 어머니만 같이 모시고 살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한테만 잘 말씀드릴 수 있으면 아무런 상관없어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 어릴 적에 큰 병을 앓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나았지만 양철 씨 어머니께서 제 상황을 아셔도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그런 건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요양이 필요하니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애 씨 마음에 듭니다. 미애 씨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니 굳이 저희가 이렇게 시간 지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지 어머니만 모실 여자를 찾는 건 아니에요. 미애 씨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니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저희는 연애 3개월 만에 빠르게 결혼을 준비했어요. 물론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애정도 있었고, 그렇지만 세상사가 그렇듯이 애정만으로는 극복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마저도 서로 수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바로 시모와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의사라 매일매일이 바빴고, 저는 시모 수발을 듣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시모는 사사건건 다 트집을 잡으셨죠. 너는 살림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면 어쩌겠다는 거니? 시집 온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밖에서 애쓰게 돈 버는 네 남편을 생각해야지.
밖에서 그렇게 돈 벌면 뭐하니? 네가 이렇게 집에서 다 낭비하는데 화장실은 한 번 갈 때마다 물 내리지 말라고 했지? 큰일 보는 것도 아니면서 물 낭비를 이렇게나 해서는 원. 집에서는 뭘 어떻게 배웠는지. 어머님, 화장실 물 바로바로 내리시는 게 좋아요. 어머님 자꾸 여러 번 소변 보시고 물 내리시니까 그게 다 튀어서 계속 방광염에, 질염에 자꾸 아프시잖아요. 남편도 어머니 화장실 볼일 보시고 바로바로 물 내리고 닦으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또 염증 생겨서 안 돼요, 어머님. 네가 살림을 많이 했냐? 내가 많이 했냐? 내가 많아도 훨씬 더 많은데 어디서 날 가르치려고 들어? 화장실뿐만이 아니야. 밥이 남으면 모아뒀다가 네가 먹어 치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남아있는 걸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 돈 한 푼도 안 버는 애가 돈은 펑펑 쓸 줄이나 알고 네가 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시어머니 공경을 하니? 아니면 집안 살림을 똑부러지게 잘하니? 너 이불 빨래는 다 했어? 이것 봐. 아직도 하나도 안 한 거. 네가 이렇게 게으르니까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겠어? 이불 빨래 어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라고 물 낭비하는 거냐면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제는 왜 그렇게 자꾸 물을 쓰냐고 하시더니 오늘은 왜 안 하냐고 하시면 어떡해 해요. 청소랑 빨래는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애초에 똑바로 잘했으면 내가 이러겠니? 네가 처음부터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내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에휴, 뭐 하나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애를 집에 앉혀놓으니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기나 하나. 에휴, 정말 내 명에 못 살지, 못 살아. 시모는 초기 치매도 진행이 되면서 자주 무언가를 깜빡 잊으셨고 그럴 때마다 욕을 듣는 건 저였어요. 특히나 시모는 남편에겐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제가 했다면서 모함을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과의 사이도 자주 틀어졌죠. 바쁜 남편은 시모와 제가 각자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선 중재하는 걸 너무나 피곤하게 생각했고 결국 제가 다 맞춰주길 바랬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당신 오늘 어머니 점심 대충 챙겨드렸어? 어제 고기 사둔 거 봤다던데 당신이 그거는 안 주고 밥이랑 국만 줬다고 하던데 맞아? 다른 건 몰라도 밥은 잘 챙겨드리라고 했잖아. 어머니 약은 드렸지? 약 잊어버리고 안 드시면 깜빡하는 거 더 심해지시니까 꼭 챙겨 먹어야 해. 아까 보니까 당신이 너무 뭐라고 해서 체한 것 같다고 하시던데. 아, 어머님, 오늘 밥상을 2번이나 차리라고 하셨어. 점심에 속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국에 밥만 그냥 먹겠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차려드렸다가 다 드시고서는 갑자기 배고프다고 고기 구워달라고 하셔서 고기도 구워드렸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어제 장도 안 봤는데 무슨 고기야. 어머님 약 빼놓지 않고 드시긴 하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지시는 것 같아. 한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하시니까 그렇지. 당신이 곁에서 좀 잘 챙겨드려.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울증이랑 같이 오셔서 그런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옆에서 잘 맞춰드리고 하면 어머니 금방 괜찮아지실 거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지는 거 알지? 당신이 힘들어도 옆에서 맞춰드려. 여기서 더 얼마나 맞춰드려. 당신이야말로 어머님이랑 얘기를 좀 해봐.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자꾸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 아들이 보고 싶으신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 당신 일 바쁜 거 알지만
개인적으로 시간 낼 수 있을 때는 어머님이랑 시간도 좀 보내고 그래. 내가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하느라 바쁘지. 지금까지 계속 바빴어. 당신이 좀 신경 써. 어머니도 그냥 당신한테 서운해서 그런 거니까. 나보다는 당신이 더 잘 어머니 챙길 수 있잖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둔 채 본인의 일만 집중을 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꼈어요. 시모가 병원에 가는 것도 계속 제가 데려다 줘야 했죠. 병원까지는 항상 버스를 타고 가야 했어요. 시모의 치매가 심해지자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고, 저는 그때 면허를 취득해 운전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접촉사고가 나기도 했었는데, 시모는 그나마 상처 없이 괜찮았지만 운전석 쪽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저는 팔에 금이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다친 것처럼 남편이 있을 때는 자리에서 알아 누우셨죠.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다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셨어요. 아범 갔냐? 아유, 얼굴이 안 좋던데. 너는 네 남편 제대로 챙기고 있는 거 맞냐? 어떻게 된 게 볼 때마다 얼굴이 저렇게 상해 있어. 반찬이 부실해서 그런가? 오늘 나가서 고기 좀 사오고 그래라. 아범이 새로 담근 김치 좋아하는데 오늘 김치 담가서 수육 해 먹자. 오늘 아범 일찍 끝난다고 했지? 시간 맞춰서 수육 삶아 놓아. 바로 해서 먹는 게 맛있으니까. 알았니? 김치요? 어머님, 저 팔 이렇게 하고 김치는 못 담가요. 아니면 제가 밖에서 수육하는 곳에서 사올게요. 어머님 수육 먹고 싶으신 거예요? 김치는 나중에 팔 다 나으면 그때 할게요. 지금은 팔 한쪽밖에 못 쓰니까 김치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양팔 다 분질러졌다냐? 팔 하나면 충분하지. 무슨 얼마나 대단한 거 한다고? 잔말 말고 얼른 시장 봐서 김치 담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하겠구만. 너는 죄다 핑곗거리지? 내가 젊었을 때는 손에 진물이 나도 장갑 끼고 일했어. 집에서 편하게 살림이나 하는 애가 뭐 얼마나 힘들다고 팔 하나 조금 아프니까 못하겠대? 얼른 장 보러 나갔다 와. 어머님, 팔에 금 가서 몇 주 깁스해야 한다고 어머님도 들으셨잖아요. 남편도 오늘 일찍 퇴근하면서 저녁 사오겠다고 했고요. 무리하면 아예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해서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팔 다 나으면 그때 김치 담그고 수육도 할게요, 어머님. 너 내 말 안 들리니? 당장 가라고 했잖아. 이것 봐라. 네 남편 있을 때는 시어머니 말 잘 듣는 것처럼 하더니만 바로 없으니까 시어머니 말은 개똥으로 안 듣는 거. 너 내가 아들한테 제대로 말 못할 줄 알고? 오늘 한번 너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팔에 깁스를 한 그 상황에서도 시모의 시집살이는 끝나지 않았어요. 시모는 남편 앞에서는 누구보다 여리고 착한 시어머니셨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한 시어머니가 되셨죠. 그런 와중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임신을 했을 때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했죠. 결혼 2년 만에 생긴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임신 3개월이 지나면서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았고 그렇게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도 2번이나 아이를 유산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도 시모의 독설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임신까지 된 아이가 떠나버릴까? 너 혹시 우리한테 말 못하는 과거 있는 거 아니니? 그러지 않고서야 멀쩡히 임신이 됐었는데
갑자기 유산이 되는 게 말이나 되니? 너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아들 만나기 전에 아이 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임신만 하면 유산이 되는지. 그렇게 아이 뗀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님, 그런 일 없어요. 병원에서도 유산할 수 있다고 했고요. 다른 쪽으로는 이상 없으니까 다음 임신 천천히 준비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님도 속상하신 건 알겠지만 저도 많이 속상해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우리 아들 씨 받았으면 멀쩡히 잘 임신을 해야 맞는 건데 어떻게 여러 번 유산을 할 수가 있어? 에휴, 정말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란 애를 받아줬으니 너는 진짜 네 남편한테 절하고 살아야 돼. 이런 모질이를 그대로 받아준 네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대단하니. 남들은 멀쩡히 잘만 임신하고 애 낳는다는데 사지육신 멀쩡해 보이는 네가 속은 억만칭찬이니. 너 네 남편한테 위로받을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말거라. 가서 미안하다고, 아이 제대로 품지도 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저도 속상해요, 어머님. 어머님도 저희가 아이 누구보다 바라고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너무 속상해요. 그렇지만 이게 제 잘못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도 말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사과까지 해야 된다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하기는 네가 너무하지. 애나 흘리고 다니면서. 내 주변에는 유산하는 애가 너밖에 없어. 얼마나 몸 관리를 엉망으로 했으면 애 하나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애가 버티지 못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네 남편한테 미안해하고 나한테 사죄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이를 유산했다는 슬픔도 컸지만 시모의 막말에 전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죠. 다행히도 몇 번의 유산 끝에 전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는 무사히 막달까지 품을 수 있었어요. 그나마 시모도 유산을 몇 번 하는 걸 봐서 그런지 이번에는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죠. 시모는 남편 앞에서는 세상 너무 좋은 시어머니인 척 항상 저를 위하는 척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몸은 힘들지 않니? 내가 임신했을 때는 워낙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심했어서 애 낳기 전까지도 일하고 그랬는데 우리 며느리는 몸이 힘들고 그러진 않지? 요즘 며느리들은 그래도 전보다 편하다고는 하더라. 이제 곧 예정일 아니니? 아이 낳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둬. 아이 낳고 나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아들은 며느리 출산하고 좀 쉴 수 있어? 아니요, 어머니. 한 이틀 정도는 쉴 것 같긴 한데 바로 일하러 가봐야 해요. 급한 콜 있으면 그때도 가야 하고요. 장모님께 부탁드리려고요. 제가 옆에 있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장모님이 와 계시면 와이프도 괜찮을 것 같고 어머니 식사는 당분간 가사 도우미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어머니 신경 쓰기 힘들고 이제는 몸도 무거우니까요. 아유, 그래야지. 나야 걱정하지 마라. 어른인데 어련히 알아서 할까. 우리 며느리가 걱정이구나. 몸도 무거울 텐데 그래도 며느리가 살이 좀 붙어서 다행이야. 나는 너 임신했을 때 낳기 전까지 입덧해서 뭘 먹지도 못했잖니. 그나마 며느리는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야. 살도 이렇게 찌고 말이야. 보기 좋네.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엄마가 해줄게. 괜찮아요. 저 이따가 저녁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와이프가 어제 치킨 먹자고 했었는데 가기 전에 주문해 놓을게요. 같이 드세요.
내일은 일찍 끝나서 올 테니 오면 같이 저녁 먹어요. 그리고 검진 받으니까 약간씩 아이가 내려오고 있다고 해서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그럼 내가 무리하게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녁에는 며느리 먹고 싶다는 치킨 먹으면 되겠다. 미리 주문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주문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밥 굶지 말고 다녀, 아들. 남편이 있을 때면 뭐라도 하나 더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남편이 없을 때는 다시 냉정한 시모가 되었죠. 이날도 결국 치킨은커녕 백숙이 드시고 싶다면서 푹 고아 살을 바르는 것까지 제가 다 일일이 해야 했어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면서 펄펄 끓는 백숙을 그대로 제가 발라내게 하셨죠. 심지어 시모는 제 산후조리를 본인이 해주겠노라고 선언하시기도 했어요. 내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말이야. 산후조리가 중요하더라고. 너 낳고 나서 내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니. 네 할머니가 오죽날을 부려먹었니? 애 낳고 바로 다음날부터 밥해라 뭐해라 난리였잖아. 그걸 겪어보니까 우리 며느리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어차피 나도 집에 있고 이제는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 내가 산후조리 해주는 건 어떠니? 어머니가요? 아니에요. 장모님이 오셔도 되고 어차피 산후도우미 부를 거라서 어머니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니 식사는 따로 가사도우미분 오셔서 도와주실 거니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저희도 편하고요. 요즘은 산후도우미가 잘 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도 주말에 오실 거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내가 잘해줄 수 있는데 굳이 산후도우미 돈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 사돈이랑 내가 같이 하면 되지. 가사도우미도 부를 필요 없어. 이제는 나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 밥은 내가 알아서 해 먹으마. 걱정하지 말거라. 너의 출산해도 며칠 쉬지도 못한다고 한 거 아니었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가 같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래도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내도 어머니보다는 산후도우미가 와서 도와주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어차피 오라고 다 예약은 해둔 상태라 괜찮아요. 그래도 아내가 다 신경을 쓰진 못하니까 가사도우미는 불러야 해요. 됐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해준다니까. 신경 쓰지 마. 병원에서도 더 진행 안 된다고 그러지? 요즘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사돈께서도 오시는데 뭐가 문제야? 괜히 산후도우미 와서 돈 쓰는 것보다 나랑 사돈이랑 같이 하면 되니까 취소하렴. 시모의 고집에 결국 남편도 알겠다고 수긍을 했지만 아이를 낳고서는 하루도 안 돼서 시모는 몸살이나 드러눕고 말았어요. 저와 엄마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내내 한 거라곤 본인 식사를 챙기는 것밖에 없었는데 몸살이 나버렸으니 왜 산후도우미, 가사도우미를 부르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서는 남편에게는 본인이 아이를 다 보고 제 산후조리도 도와주느라 몸살이 났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시모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울면 저에게 핀잔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항상 아이를 업고 안으며 살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아이는 순해서 안아주기만 하면 울지 않았고 잠도 잘 잤는데 돌이 지나니까 혼자서도 잘 놀아 좀 더 수월해졌죠. 아이가 다 크고 나니 시모는 아이를 당신이 다 키웠다고 하셨어요. 우리 손주는 날 닮아서 똘똘하고 순해. 그렇지? 너는 아주 편하게 애 키우는 거야. 집에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아이 안 봐도 되고 얼마나 편하니?
살림하는데 애가 붙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 내가 이렇게 애 도봐주고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넌 정말 시집 잘 온 줄 알아라. 그나저나 새벽에 보니까 다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자던데 아이 새벽에 깨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직 아이가 따로 잠을 못 자서요. 조금 더 크면 따로 재우려고요. 아직까지는 새벽에 깨서 우는 일은 없어서 괜찮아요. 남편도 같이 자는 걸 원하고요. 남편이 일이 바빠서 아이 얼굴 볼 틈이 없어서 그런지 같이 품에 안고 자는 걸 원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일한 남편, 아이 우는 소리에 새벽에 깨면 어쩌려고 같이 재우니? 너랑 애만 따로 저기 작은 방에서 자고 아들은 혼자 편하게 푹 자게 둬야지. 어쩜 그렇게 남편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아무리 남편이 아이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해도 잠은 푹 잘 수 있게 따로 재워야 하는 거 아니니? 너 혹시 새벽에 애 깨면 남편까지 깨우고 그랬던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 한 번 자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는데요. 아이 어릴 적에도 새벽에 수유하려고 일어나도 한 번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같이 자는 건 제가 따로 자려고 해도 남편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랑 같이 자고 싶다고 해서. 아이가 크면서 그나마 제 고생을 알아주던 남편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시모가 점점 기력이 없어지니 치매도 심해지시고 기운도 없어졌기 때문이었죠. 전에는 그나마 제 고충을 이해하는 듯 했던 남편도 점점 제 부족함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시모에게 잘해줘도 저에게 부족하다며 책망하곤 했죠. 당신 어디야? 어디 나갔어? 어머니 밥은? 식사는 챙겨주고 나온 거지? 언제까지 밖에 있으려고 그래? 얼른 들어가서 어머니 간식도 챙겨드리고 밥도 챙겨드려야지. 당신 요즘 좀 어머니한테 소홀한 것 같아. 아무리 집에 간병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남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편하지. 잠깐 아이일 때문에 볼일 보려고 나온 거야. 금방 들어갈 거고. 그리고 간병인분 벌써 몇 년째 어머님 치매로 오시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밥도 잘 챙겨주시는데 저번에 당신 뭐라고 했다며. 밥도 잘 챙겨주시고 어머님이 자꾸 뭐라고 하는 것도 다 꾹 참고 계시는데 그렇게 뭐라고 하면 또 사람 바뀌고 그게 더 힘들어. 아니, 자식으로서 할 말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아무리 오래 일했다고 하더라도 남이랑 가족이랑 같아? 당신 요즘 자주 밖으로 나가는 게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알고 자꾸 밖에 나다녀. 집에 있어야지. 그리고 아이한테도 자꾸 할머니 곁에 가보라고 시켜야지. 어머니 기억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피하면 안 돼. 당신이나 더 신경 써. 바쁘다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집에서 쉴 때도 어머니 방에는 아예 가보지도 않잖아. 당신 지인들이랑 술자리 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닐 시간에 집에 와서 어머님 당신이 직접 신경 쓰라고. 어머님 치매 심해지셔서 아이도 못 알아보셔. 아이한테 욕하고 물건 던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방에 가서 놀라고 그래? 당신은 아이 생각은 안 해? 아이가 무서워서 못 가겠대. 당신이 있어야 괜찮아지는데 당신이 집에 붙어 있어야지. 남편은 본인은 시모를 챙기지도 않으면서 항상 저와 아이에게 떠맡겼어요. 시모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고 독설과 과격한 행동에 저와 아이는 항상 상처를 받았죠. 요양원에 모시고 싶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수십 번 요양보호사가 바뀌었고 그나마 몇 년 버티고 있었던 사람도 남편의 깐깐함에 결국 그만두고 말았죠.
얼마 뒤 시모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시모가 돌아가시니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아지고 차에 가보면 다른 사람 흔적들도 보였죠. 남편과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다투기도 했어요. 당신 요즘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집에도 안 들어오고 병원 일이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라면서. 보니까 차에 여자 립스틱 떨어져 있던데 이건 누구 건데? 당신 아이랑도 시간 좀 보내고 그래야지. 자꾸 밖에서만 그렇게 지낼 거야? 어머님 보내고 나서 당신 집에 한 번도 안 들어온 거 알기나 해? 립스틱? 당신 거겠지. 무슨 다른 사람 거겠어? 나 우리 차에 다른 사람 안 태우는 거 알잖아.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날 오셨던 분들 다 만나서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그럼 그냥 지나가? 당신은 집에만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바깥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챙겨야 하는 거야. 하긴 당신이 뭘 알겠어. 사회생활 하나 안 해본 사람이. 내가 사회생활은 안 해도 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 듣고 보는 게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당신 어제는 어디 갔었는데? 당신 바쁘다고 해서 옷이라도 좀 챙겨주려고 병원 갔더니만 당신 어제 쉬는 날이었다며? 당신 며칠 병원 바빠서 못 들어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 당신 어제랑 그제 쉬는 날이라고 안 왔다고 하던데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그러게 병원까지는 왜 가서는. 그냥 좀 답답해서 쉬었어. 어머니 가시고 나서 나도 쉬는 날 없었잖아. 사람들 만나기도 만나야 하고. 아, 왜 그렇게 잔소리야? 당신은 그냥 집안일이나 신경 써. 아이나 신경 쓰고. 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잖아. 그거 가지고 살림이나 하면 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제 신경 쓸 어머니도 없겠다. 당신 편하게 당신 볼 일이나 보면 되겠네. 그나마 남편은 아이 앞에서는 절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어요. 저와 둘이 있을 때에는 온갖 무시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냈지만 아이가 있을 땐 근엄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는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남편의 직업상 바쁘니 아이와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전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에게 사실을 말해줄 순 없었어요. 아이가 크면서 남편과 갈등이 생겼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아이 공부 때문이었죠. 아이는 공부보다는 노는 걸 좋아했고 예체능 쪽으로 재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공부를 해서 자신의 뒤를 따르길 바랬어요. 예체능은 무슨? 그런 걸로 뭘 얼마나 돈 벌고 사는 줄 알고? 그런 일 하는 사람들 대부분 돈도 못 벌고 쪼달리면서 사는 거야. 뭘 알고나 말하는 거야? 엄마가 돼서 아이한테 헛바람이나 불어넣으니 애가 미술한다 어쩐다 하면서 말하고 다니는 거지. 당신이 옆에서 아이를 잘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나 안 잡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집안일은 당신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가 그쪽으로 재능도 있고 하고 싶다고 하잖아.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하게 해줘야 맞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애한테 공부만 하라고 해? 난 그거 아닌 것 같아. 학교에서도 아이가 미술 쪽으로 재능도 있고 흥미 있다고 이쪽으로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무조건 공부하라는 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이 가서 얘기를 해. 당신 아이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해? 애 키우는 건 엄마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 나는 돈 벌어다 주잖아. 쓸데없이 미술 배운다고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애한테도 당신이 말해. 엄마가 그 정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엄마라고. 애나 엄마나 에휴. 하긴 중졸이 뭘 알겠어.
공부도 안 해봤으니 그런 거나 하라고 말하겠지. 됐다. 당신한테 뭘 말하냐? 그냥 당신은 집안일이나 하고 살림이나 해. 내가 애랑 얘기해 볼 테니까. 남편은 아이의 재능도 무시한 채 공부를 시키려고 했고, 남편이 본격적으로 공부에 대한 압박을 넣자 아이와의 갈등도 커져갔어요. 아이와의 갈등이 커지니 남편은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교육을 엉망으로 시켜놓아 그렇다면서 제 탓을 할 때마다 제 속은 문드러졌죠. 사건은 남편이 의사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터졌는데, 한 번도 절 동반 모임에 데리고 가지 않았던 남편은 그날도 절 놔두고 모임에 참석을 했죠. 그 모임에는 제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전 그날 굳은 다짐을 하고선 그 모임에 몰래 따라갔는데, 저를 보고서는 남편은 깜짝 놀라 주변 사람들에게 보모라고 말하고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아줌마, 애는 집에서 보라고 했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여기는 우리 집 보모예요. 안 그래도 오늘 모임이라고 집에 안 간다고 했는데 애가 날 따라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나 보네. 아줌마, 얼른 가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줌마? 여보, 왜 그렇게 말해? 안녕하세요. 저 이 사람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한번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처음 보시죠?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남편이 매번 가는 모임이 부부 동반 모임인지 이번에야 알았네요. 남편이 저에게 말을 안 해줘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찾아뵙게 되었어요. 해야 할 말도 있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일단 나가서 얘기해. 여기서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여기 허락 없이 올 수가 있어?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얼른 나와. 중졸이 뭘 이해한다고? 정말 당신 1억이야? 사람 창피하게 여기까지 찾아와서는 얼른 입 다물고 나와. 당신 집에 가서 봐. 이딴 짓 한 거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저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당장 나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뒤늦게 엄마가 제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그런 엄마를 보고 수십 명의 의사들이 일동 기립해 인사를 했죠. 남편은 뒤따라 들어온 엄마를 보고서는 놀라기도 했지만, 수십 명의 의사들이 일동 기립해 인사를 하자 그 모습에 더 놀랐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 제가 앓고 있던 병에 대해 연구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국내에서는 제 병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부모님이 해외 연구 자료도 직접 가지고 와 투자도 지원하셨고 기부도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앓고 있었던 병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부모님의 얼굴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선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도 어디 가서 말을 꺼내지 않았던 얘기라 저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일이었고, 아빠마저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지원을 하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렇지만 딱 그때 당시 지원을 받았던 병원 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그렇게 상황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고민한다며 털어놓은 얘기를 듣고선 같이 동행하시겠다고 하셨던 거였어요. 아마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제야 저와 엄마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죠. 여보, 미안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번 일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와이프 아프고 중졸이라는 말 듣고 나서 저희 엄마 잘못일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잘했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했어요. 저보다 못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말씀은 제가 이제야 들었네요. 저희 재단 예전에 투자를 하셨었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우리가 투자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자네가 우리 딸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나 이 말이야. 아무리 자기 부모 모실 여자를 찾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네가 우리 딸 사랑하고 아껴준다고 해서 믿고 결혼시킨 걸세. 우리 딸 아프기도 했고 학업도 제대로 못 맞춰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그런 아이 보듬어 준다고 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내준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병원에도 이 사실 알려주면서 징계받을 상황입니다. 병원에 한 번만 장모님이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에 제가 병원에서 감사상도 받았던 상황이라 이번 일 알려주면 병원 이미지도 타격이 클 거라고 해서 한 번만 말씀 좀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사? 자기 와이프도 그렇게 무시하는데 좋은 의사라니. 참, 자네가 보는 환자들도 아마 병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일도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아파 학업도 제대로 못 마친 아내마저도 무시하는데 자네 환자들은 제대로 볼 수나 있어? 속으로는 무시하고 있었겠지. 다 자네가 만든 일이야.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우리 딸과도 이제 그만 헤어지게. 남편은 이번 일로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원래 병원장까지도 목표로 뒀던 남편은 재단의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거의 쫓겨나듯이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죠. 저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재산 분할 한 푼도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시모를 모셔왔던 것 등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전 절반 이상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도 남편의 실체를 알고선 얼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네요. 어찌 보면 남편 스스로 지금 상황을 만든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이번에 20살이 되면서 성인이 되었는데요. 성년의 날 때 저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며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을 했을 때 그 감동이 잊히지 않아요. 중졸이었지만 뒤늦게나마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늦기 전에 대학교에 다녀보는 게 제 소원이네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고생하신 엄마와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을 넘어선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겪게 된 일들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네요. 20년 전에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남편 옆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생아가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아이의 존재는 너무 큰 충격이었죠. 시부모님께서 돌봐주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저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혼자가 되어버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제가 그 아이를 품어주길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배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제 자식처럼 키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고 그 아이 또한 저에겐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기 때문에 한번 맺어진 인연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젠가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라는 말을 꺼내셨지만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우면서 살아온 세월이 20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뒤돌아보면 그것 또한 추억이 되었네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번 했었던 남편에게 줄곧 들어왔던 전처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얼굴 한번 못 보고 말로만 들었었던 그 여자가 20년이 지난 이후에 제 앞에 나타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남편이 간암 투병 중이라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보고 있던 아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아시는 분이냐고 물어보길래 저도 인터폰에 얼굴을 비추고 있던 여자를 저 또한 봤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라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문을 열어주길 원하길래 남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별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저와 아들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던 여자는 현관문 앞에서 남편의 소식을 물어보길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이라며 누구시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옆에 있던 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침묵을 유지했고 병원의 위치를 물어보았네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그 여자는 팔짱을 끼더니 남편의 전처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저는 딸꾹질을 하게 되었고 전처는 제 옆에 있는 아들에게 몰라보게 잘 커준 것 같다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친엄마라는 사실을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밝히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친엄마의 존재를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어요. 신생아 때부터 제가 키워왔기 때문에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았고 가족 모두 그렇게 하는 게 아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아들에게 자기가 친엄마라고 소개하는 순간 아들은 그 여자의 얼굴에서 장난이 아닌 진심이라는 눈빛을 느끼게 되었는지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 곧바로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놀랐는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었네요. 이미 충격을 받은 아들에게 제가 친엄마라며 그 여자를 내쫓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지 아들은 추가적인 진실들을 알길 원했고 20년 만에 나타난 전처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전처는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고 있었죠. 그냥 병원 위치만 물어봤을 때 바로 알려줬으면 좋았잖아요. 괜히 사람 심기를 건드려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 그쪽도 잘 아실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죠. 그 사람이 얘기 안 했나 봐요? 분명 제가 꼭 돌아올 거라는 말을 하고 떠났는데 그새를 못 참고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다니 정말 대단하네. 갑자기 나타나서 왜 그 사람을 찾는 거죠?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무슨 미련이 남아있다고 남의 가정을 뒤흔들려 하는 거예요?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은 후처이고 제가 본처니까 안방을 다시 되찾으려 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왜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저분이 정말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건가요? 그걸 꼭 말로 들어야 알겠니? 그동안 살면서 자기가 친엄마인 듯 연기하면서 키워줬던 사람과 내 얼굴을 비교해보면 금세 알 수 있잖아. 누구랑 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는 너랑 조금도 닮은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물은 없을러졌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숨겨봤자 애만 상처받는 건데 거짓말할 필요 있어요? 아들이 저를 빤히 바라보는 눈빛에 저도 아들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데 친엄마라고 찾아왔던 전처 앞에서 제가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빛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결국 집 밖을 뛰쳐나가 버렸네요. 단 한 번도 저를 친엄마가 아니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을 텐데 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 같았네요.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저와 전처 둘이 남게 되자 본격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저는 전처에게 남의 가정 깨지 말고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쪽이 당신 아들을 버리고 떠난 지 20년이나 지나 버렸다고. 이제야 나타나서 어쩌자는 건데? 남의 가정이 잘 되는 꼴이 보고 싶지 않아서 지금 무너뜨리려고 찾아온 거야? 그쪽한테는 예의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 같네. 두 번 다시 우리 집안에 끼어들 생각하지 말라고. 이미 가족이길 포기하고 떠난 주제에 뭘 주워 먹으려고 남의 가정에 기웃거리고 있어? 내가 내 집으로 돌아온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냥 제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그쪽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천륜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몰라? 20년 키웠다고 친아들이 되는 건 아니라고. 결국 제자리를 찾게 돼 있어. 그건 그쪽 생각이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버림받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해도 그쪽한테 갈 거라고 생각해? 낳아준다고 다 똑같은 부모는 아니라고. 나는 내 아들한테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서 키워왔고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쪽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집안은 엄청 단단하고 그쪽이 들어올 틈은 조금도 없으니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그건 앞으로 두고 보면 되겠지. 내가 한 번 뒤흔들면 이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 같은데? 그쪽도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뻔히 보이지 않아? 그걸 정말 원하는 건 아니지? 내가 조용히 사라져 주길 원하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려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조용히 사라질 테니까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더는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괜히 서로 피곤한 일 만들어봤자 좋을 거 없잖아. 원래 인생은 굴곡이 많아야 살맛이 나는 법이야. 전처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진 계속해서 주위에 맴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전처의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지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제서야 조용히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처가 한번 뒤흔들고 떠나고 난 뒤 저는 너덜거려진 상태였고 순식간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어요. 아들이 받게 된 충격이 너무 걱정돼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친엄마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20년 동안 너무 조용하게 살아와서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날에 찾아와 내 아들 앞에서 자기가 친엄마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겐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먼저 다가오기 전까진 최대한 조심해야 했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저는 정신을 차린 뒤 병원에 필요한 물건을 다시 챙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전처가 다녀갔는지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네요.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에게 말을 붙였어요. 그 사람이 뭐래? 당신한테 원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둘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나한테 빠짐없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상당히 급한 것 같더라고. 어디 사용하려는 건지 알려주려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났어. 내가 다시 연락 주겠다고 돌려보내긴 했는데 빨리 해결해주지 않으면 재욱이한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할 생각인가 봐. 말끝마다 재욱이 얘기를 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친엄마인 자기가 데려가겠다는 말까지 하는데 나도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럽더라고. 분명 재욱이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걸 믿어야 하겠지만 그 사람이 아무런 계획 없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 분명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야. 그래서 얼마를 원했는데? 우리가 잘 사는 형편도 아닌데 그 여자가 원하는 돈을 맞춰줄 수 있겠어?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될 거라고. 나는 그 여자가 원하는 걸 절대 들어줘선 안 된다고 생각해. 재욱이도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전처가 원하는 건 돈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끝까지 괴롭힐 작정이었습니다. 전처가 남편에게 원했던 돈의 금액은 적지 않았고 저희 집안의 형편으로는 맞춰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3억이 필요하다며 한 달 내로 준비해달라고 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어차피 아들이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도와줄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네요. 낳아준다고 해서 친엄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기른 정이 더 크기 때문에 제 아들을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약속했던 한 달의 시간이 가까워 오자 예상했던 대로 전처는 또다시 저희 앞에 모습을 나타냈네요. 내가 말한 돈은 준비가 잘 돼가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와 봤는데 약속한 날짜에 줄 수 있는 거지? 당신한테 조금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리고 우리 가족 한 번 더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구만. 내가 정말 작정하고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는 거네. 얼마 전에 내 아들과 따로 만난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꽤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 이제 20살이고 앞으로 내 옆에 끼고 살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네. 당신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라도 가져가야 하지 않겠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더 이상 말리지 마. 나는 무조건 내 아들을 데려갈 거고 그쪽은 내 아들의 얼굴을 2번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라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쪽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 전처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걱정이 됐는지 급하게 전화해보라고 얘기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핸드폰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어요.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지 연락 한 통 없는 아들의 걱정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확인을 해보니 아들이 집에 도착했는지 할 말이 있다며 집에서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열며
오래간만에 보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간 순간 그 자리에서 경직되어 버렸어요. 아들 옆에 전처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아들 옆에서 안 떨어져? 어디서 지금 수작을 부리려 하고 있어? 재호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엄마랑 따로 얘기 좀 하자. 저 사람 말 조금도 들을 필요 없어. 전부 다 거짓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아빠가 병원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 서둘러 아빠 보러 가야지.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언제까지 숨기실 작정이셨나요?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동안 살면서 엄마라고 믿으면서 살았던 분이 저를 배 아파 낳아주신 분이 아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더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을 바로잡으려 하시는 거죠?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가 저와 함께 살길 원하세요. 저한테 눈물을 쏟아내시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어요. 가족 모두가 지금까지 저를 속였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네요. 앞으로 저는 친엄마와 함께 살아갈 테니 당신은 이제 저희 아빠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고, 그리고 네가 있어야 할 곳도 엄마 옆인 거야. 저 사람은 너를 이용해 먹으려 하는 거라니까? 내가 너한테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게 진심인 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저에게는 거짓이었는데 모든 게 진심이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희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내 아들이 당장 나가라고 하잖아. 이래서 천류는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당신이 길러줬다 해도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고 2번 다시 내 아들 옆에 나타나지 마. 내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원하는 걸 들어줬어야지. 그쪽이 아무리 잔머리 굴려봤자 내가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아들은 짐가방 하나를 저에게 툭 던지면서 서둘러 짐 싸서 나가라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저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20년 동안 몰랐다가 알게 된 진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바로 잡으려고 더 버텨봤자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간단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저 또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아들과의 인연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후퇴하는 걸 선택했고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그렇게 집에서 나와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니 남편이 어두워진 제 얼굴을 보며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길래 전처가 아들과 함께 있다는 말을 전해주었고 남편은 전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처와 아들은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다시 집에 들어가 보니 아들은 전처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아들 방에 걸려있던 옷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아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친아들처럼 생각했었기 때문에 친엄마의 존재를 알려줄 필요가 없을 거라 판단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될 줄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한 세월이 20년인데 한순간에 뒤돌아 버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계속해서 제 전화를 피했고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가족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다시 병실 문을 열면서 고개를 내밀었고 목에 힘을 주며 들어왔네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소중한 걸 뺏어간다고 했잖아? 재욱이는 지금 우리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꾸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지. 결혼도 절대 안 시킬 거고 돈만 벌게 만들 거야. 낳아주긴 했지만 그동안 키우지 않아서 그런지 정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원하는 돈을 만들어주는데 최대한 살살 달래서 내 팔 밑에 둬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쪽도 가정을 꾸렸으면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이 사람이라고. 자식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게 제일 쉽거든. 물론 나는 예이긴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지켜볼 수 있겠어? 지금 내 남편도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다 늙어서 희귀병에 걸렸는데 당장 큰돈이 필요한 걸 어쩌겠어? 대출빚도 많아서 돈을 빌릴 곳도 없는데 이참에 잘 됐지. 당신이 바람 피워서 제 발로 나가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좋은 말이 나가겠어? 20년이나 흘러버렸는데 네가 꾸린 가정을 지키려고 내 가정을 무너뜨려?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당장 제자리로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걷는다면 분명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거야. 내가 후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눈물 좀 흘리면서 연기했더니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는 말에 바로 고개 끄덕이던걸? 내가 버리고 떠났다는 아픔보다 그쪽한테 그동안 속아서 살아왔던 세월이 더 큰 배신으로 느껴진 거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말한 조건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억을 준비해주면 아들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 그쪽한테 돈을 줄 이유 없고 재욱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거 나는 믿고 있을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저와 남편이 전처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 하지 않자 점점 한계치에 달했는지 전처는 저희 부부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냐며 더 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무섭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실에서 난리를 치게 되면서 전처는 쫓겨나게 되었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병원 측의 도움을 받아 출입 금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있어야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처음 보는 주소가 적힌 문자 한 통이었고 그쪽으로 와달라는 말에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문자에 적힌 주소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도착을 하니 어느 장례식장이었고 아들을 찾기 위해 건물 안으로 발을 디딘 순간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전처의 남편이 희귀병이 있다더니 결국 세상을 떠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앞에는 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네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데 전처에게도 또 다른 친아들이 있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전처의 장례식장에 저를 불렀는지 알 수 없던 그때 고개를 떨구고 있던 아들이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보더니
조그마한 무언가를 보여주었고 장례식장에 배치되어 있던 앰프 기계에 손에 쥐고 있던 걸 꼽는 순간 제 아들과 전처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너는 어딜 가도 내 자식인 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야. 앞으로 나를 도와줘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을 거다. 아까 병원에서 봤던 그 사람은 곧 세상을 떠날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들어져 있는 생명보험만 해도 상당하다고. 저 인간이 나 같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거든. 자기를 잘 챙겨주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쉽게 뺏기기 마련이야. 앞으로 너도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다. 내 아들이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너한테 치모에 대한 사실을 숨긴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잖아. 그럼 네가 앞으로 잘 나가야 되지 않겠니? 어려운 거 없어.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 되는 거야. 생명보험을 틀어놨는데 병 걸려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만 골라서 상대하면 돼. 나한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턴 내가 알아서 작업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너한테도 적지 않은 돈을 쥐어줄 수 있어. 솔직히 너희 아빠한테도 3억 정도 달라고 얘기했는데 널 키워준 그 여자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예정도 없는지 그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자식이 떠나가든 말든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 결국 봐봐. 친엄마인 내가 너를 걷어들여 줬잖아? 20년 키워준 거?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 세상은 돈이 전부거든. 앞으로 엄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주길 바란다. 얘도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긴 한데 아빠가 누군지 몰라. 언제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거든. 그래도 꽤 쓸모 있어. 이번 건도 얘가 물어온 거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젊은이들한테 마음을 열어주거든. 그럼 얘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다 먹은 생명보험금만도 꽤 된다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 너도 앞으로 따라다니면서 잘 보고 배워. 너는 20살이니 보험 직원으로 가장해서 은근슬쩍 생명보험 얘기를 꺼내면 되겠네. 너는 사기를 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남은 인생 행복을 주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뿐이라고. 일단 보험에 대해 대충 알아놔야 하니까 이것부터 읽어봐.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전처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사기를 치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소리가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는 척 연기를 하던 전처는 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당황스러웠는지 제 아들한테 급하게 다가가선 당장 소리 줄이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제 아들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려 전처의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습니다. 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전처는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했고 전처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주의를 에워싸며 전처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끝내 경찰이 오게 되면서 두 모자의 인생은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엔 친엄마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려고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친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을 이용해 사기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아들은 자기 친엄마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그동안 저에게 말도 못하고 연기를 하면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거였네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안겨준 것 같아 안아주며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미안하다며, 낳아준다고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완전히 마음을 접을 수 있었다고 제 얼굴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 주었네요. 그렇게 전처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기 계획을 세웠던 범행들이 전부 밝혀지게 되면서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전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땐 저희 집안을 무조건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했지만 저에겐 든든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건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최근에 간을 이식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의사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기증받아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이번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갈지 저도 알지 못했었지만 아마 남편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겠죠. 어느 날 남편이 불만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뭘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평소 때와 다른 모습의 남편이 낯설게 다가와서 당황하고 있었죠. 항상 퇴근을 제가 1시간 먼저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저녁을 차리면 시간 맞춰서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따라 맥주 한잔 하고 싶다며 일반 치킨이 아닌 도로에서 파는 훈제 바비큐 치킨 있잖아요. 그걸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매일같이 도로 한편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훈제 바비큐 치킨 차량이 그날따라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준비 때문에 전화를 안 받고 저는 근처에 다른 곳에도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는 계속해서 받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오면 치킨을 배달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길래 오자마자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는 왜 안 받아?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 당신이 먹고 싶다던 치킨이 오늘따라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치킨 배달 시킬까? 그래서 빈손으로 그냥 집에 들어온 거야? 근처에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사왔어야지. 내가 핸드폰을 모음으로 해놓긴 했는데 이런 건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귀찮았어? 다른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데 나 퇴근 시간대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박혀 있었던 거야?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2년차 신혼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엔 안 봐도 눈에 훤하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퇴근하자마자 당신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동네에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다 뒤졌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그걸 사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신이 부탁해서 계속 움직였다고. 다른 날 보이면 그때 사면 되잖아. 됐어. 오늘은 그냥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 한잔하고 들어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던지 밥을 해서 먹던지 알아서 해.
늦게 들어올 거니까 쓸데없이 전화하지 말고. 이럴 때 보면 하는 행동들이 너무 답답하다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을 위해 퇴근하자마자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그런 고생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루를 보내는 시간 중에 저녁 시간에 잠깐 보는 얼굴 좋게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친구들과 술 한잔하러 나가겠다는 말에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알아서 밥을 해 먹으라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 생각과 의견은 조금도 물어보려 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해버리고 나가버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이때부터 남편의 행동들은 저를 점점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는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술이 가득으로 취해서는 집에 들어와 씻지도 않고 그대로 뻗어서 누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한숨을 쉬다가 마음이 풀리지 않은 저는 처음으로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다툼일지도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고 피곤해서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저를 발로 툭툭 치며 일어나라고 하더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당장 주방으로 가라며 화를 냈어요. 정말 어제도 그렇고 오늘 당신 뭐 하는 거야? 내 성격 시험하는 건 아니지? 내가 어제 싸우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해줬잖아. 그럼 내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들어왔으면 아침 출근 전에 뭘 준비해야 되겠어? 나한테 미안하면 해장국이라도 만들어서 아침상을 차려놔야 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 말이 틀렸어? 어제 그런 식으로 나가놓고서 자리를 피해준 거라고? 오히려 싸움을 더 부추긴 거 몰라? 왜 당신만 생각하는 건데?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지 알아? 새벽 4시에 집에 기어 들어와 놓고 그때까지 잠 한숨 못 자고 기다린 나한테 미안하지는 않아?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아침상 봐달라고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침부터 목소리 높여서 싸우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만하자. 나는 어제 당신이 그렇게 나가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끝까지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나와의 관계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을 거야. 알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이랑 결혼한 게 너무 후회가 돼.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야? 아침부터 짜증나서 오늘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 연락도 받지 않을 거니까 전화도 하지 마. 앞으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정말 길거리에 있는 치킨 안 사왔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게 싸울 문제냐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있을 건데.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남편은 아무 이유 없이 제가 싫다며 집 밖으로 나갔어요. 이틀 연속으로 제 혼을 쏙 빼놓은 남편에게 너무 화가 치밀었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에 어제보다 더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루빨리 관계 회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퇴근 시간에 맞춰서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받지 않고 있었어요. 연락을 안 받으니 답답하기만 했었고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크게 싸워본 적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는지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셨죠. 어쩔 수 없이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서둘러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저와 남편과의 안 좋은 관계를
시모가 회복시켜주길 기대하며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가라앉은 분위기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았죠. 너도 참 속이 좁다. 결혼 생활 2년이나 했으면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격을 파악하고 있을 텐데 상황을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어? 네가 여자 아니니? 그럼 대충 눈치껏 행동해서 내 아들 마음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술 먹고 온다고 분명 얘기하고 나갔으면 해장국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놔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네가 100번 잘못했구먼. 내 아들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행동했었니? 아니잖아. 오죽했으면 너한테 부탁까지 했을까? 그런데 그런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왔다는 건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그 정도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니?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술 한잔 하러 나갔는데 네가 그런 마음 어느 정도 헤아려 줬다면 당연히 미안해서라도 해장국을 준비해 놨었겠지. 그런데 방에 들어가 퍼질러 자고 있었다며? 나도 그런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내 아들한테 사과해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안 좋은 상황이 마무리가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각자 서운하고 안 좋은 감정이 어느 정도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풀어야지. 그래야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이혼할 건 아니잖아? 엄마,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솔직히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미리 한상 차려놨을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물 한 잔 내어주지 않더라고. 각번까지 사용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 저 표정 봐봐.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 못한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잖아. 사과받긴 글렀다니까. 당신이 나를 아주 잘 알고 있네. 어머님, 제가 왜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는 건데요. 저도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들어온 건데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았다고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퇴근하고 자기가 사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자인 제가 지리도 잘 모르는데 어디가 어딘 줄 알고 길거리에서 파는 치킨을 사가지고 오겠어요. 어머님 아들이라고 해도 감쌀 걸 감싸야죠.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한 문제인데 제가 먼저 손을 벌리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네요.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으니까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더 난리칠 게 뻔할 것 같아서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오히려 싸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다. 당신이 어머님 댁에서 지낸다고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나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아. 치킨 한 마리 때문에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당신에게 정말 너무 실망했어. 저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집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도 문제였지만 자기 아들만 감싸고 도는 시모도 상당히 큰 문제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오지도 않았고 전화 한 통조차 없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제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걸 양보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기 전까지 봐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네요. 결국 하루 이틀이 지나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남편은 전화조차 없었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부모님께 진지하게 털어놨어요.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신 부모님은 당연히 어이없어 하셨죠.
사위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걸 인지하셨고 제가 머리 숙여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라며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말라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한다며 봐주는 건 오히려 2번, 3번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셨네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란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친구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을 털어놨는데 저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그런 행동을 보일 시 국물도 없다며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오히려 친구들이 더 흥분하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뿌리 뽑고자 마음 단단히 먹고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엄청난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걸 저에게 흔들고 있었어요. 여기에 찍혀있는 내용 뭐야? 당신 언제 내 카드에 손을 댄 거야? 여기에 왜 진료비 2만 원이 찍혀있는 건데? 지금 그게 궁금해서 한 달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거야? 저번 달에 내가 지갑 어디에 뒀는지 몰라. 일단 당신 카드로 우리 엄마 진료비 결제해 드린 거잖아.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내가 뭘 또 잘못했길래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건데? 월 180이나 벌면서 내 카드로 결제했다고?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내 카드로 굳이 결제를 했어야 돼? 장모님은 돈이 없으셔? 그거 얼마나 된다고? 사이 카드로 긁어야 속이 후련하시대? 당신 정말 웃긴다.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왔다고 일단 당신 카드로 사용하라며.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 이번엔 트집 잡을 게 없어서 당신 카드로 엄마 병원 진료비 2만 원 결제했다고 또다시 싸움을 거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나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괜한 걸로 트집 잡는 거야? 제발 그만 좀 하자고. 어디서 남편이 얘기하는데 소리를 질러?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나한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았나 봐.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지 냉장고에 음식도 한가득이던데 자기 돈은 엄청 아끼고 사용하지 않으려 하면서 나 없으니까 혼자 먹고 싶은 건 죄다 사놨더라. 하기야 진료비도 내 카드로 긁을 정도면 말 다 했지. 솔직히 장모님 오셔서 얻어먹고 가시기만 하지 나한테 뭘 해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 그래서 나도 장모님한테 진료비 2만 원 들어간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당장 2만 원 토해내. 그리고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당신 일하는 거 힘들까봐 때 되면 보약해주고 주말에 쉬지도 않으시고 집에 와서 온갖 음식들 해주셨는데 그런 건 조금도 감사하지 않은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쏟아부은 돈만 몇백이야. 그런데 꼴랑 2만 원 진료비 결제했다고 그걸 지금 토해내라고? 혹시 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다른 여자 생겼니? 그래서 괜한 것들로 트집 잡아서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아니면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매번 그랬다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확 바뀌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 도대체 뭘 원하길래 이러는 건데? 정말 갈 때까지 가고 싶은 거니? 나는 너랑 같이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냥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는 당신 같은 속 좁은 여자랑 함께하고 싶지 않아. 뭐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여자를 원할 뿐이야.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히 당신이랑 살겠다고 고집부려서는 내 삶이 정말 꼬여버렸어. 엄마는 일하는 여자보다 집안 살림만 잘하는 여자를 원하셨거든. 일하는 여자들은 돈 좀 번다고 자기 남편 잡아먹으려 든다고
배운 거 없이 가사만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들이 거분거분하고 남편을 하늘보기같이 한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100번 옳은 것 같더라. 이제 나도 그런 순종적인 여자 찾아보려고. 뭐만 하면 잘잘못 따지려 드는 당신과는 절대 못 살겠소. 여기 이혼 서류 준비했으니까 서명하고 내일 법정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 정신 나간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밀었어요. 저와는 성격이 조금도 맞지 않는다며 틱소리하지 않고 고분고분한 여자를 원한다고 새 삶을 찾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이나마 삶의 보탬이 되고자 저도 힘들게 일을 하는 거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온갖 살림 저 혼자 다 하는데 그런 걸 고마워하지 않는 남편에게 저 또한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죠. 거기에다가 여행 갈 때 사용하는 캐리어도 미리 꺼내놓고 자기 집이라며 짐 싸서 나가라고 캐리어를 발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짐을 싸려고 캐리어를 들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카드 명세서로 제 뺨을 후려쳤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당장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는 건데? 당신의 태도가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데 왜 나만 용서를 구하길 바라고 있는 거냐고. 우리가 결혼 생활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당신을 보면서도 나보다 밖에서 더 고생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내가 한 번 더 움직였다고. 그런 건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나도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짐 싸서 나가려고 한 건데 뭐 잘못됐어? 나한테 미련이라도 있는 거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용서해 준다고? 이미 내 얼굴에 손을 올렸는데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내 얼굴에 손을 댄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법적으로 물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2번 다시 엮이지 말자. 저는 남편을 밀친 뒤 방에 들어가 대충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너무 괴로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혼 문제 때문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지만 끝내 이혼은 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 손을 댄 부분을 더해 이혼 위자료를 더 받게 되었지만 그건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받은 배신과 실망이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남겨준 상태였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완전한 난남이 되어버린 저희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어느 정도 삶에 적응이 되었고 남편은 제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왔어요. 무턱대고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길래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와 마주한 남편은 많이 변해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췌해 보이는 모습과 그늘진 얼굴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네요. 우리는 이제 볼 일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온 거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 줬으면 좋겠는데? 뭐가 됐든 나는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 돌아가.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정말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야. 그러니 한 번만 도와줘. 우리가 그동안 함께했던 옛 추억들이 있잖아. 그걸 봐서라도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한 500만 원 빌려줄 수 없을까?
내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까 사람 한 번 구해준다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도와줘. 부탁이야. 500만 원? 내가 왜 그 큰 돈을 빌려줘야 하는 거지? 당신 부모님도 계신데 왜 나한테 와서 구걸을 하는지 모르겠네?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당신이 떠나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유가 어찌됐든 자네는 내 딸과 이혼을 했고 이제 남남이 되었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건 분명 잘못된 거니 그만 돌아가 주게. 남편은 갑자기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 외국인 노동자와 눈이 맞은 듯 했어요. 한국말도 곧잘했고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니 둘이서 꽤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토록 자신이 원하는 고분고분한 여자라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서둘러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전 남편을 말렸지만 워낙 자기 남편을 떠받드는 모습에 홀딱 취해버려서 무턱대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외국인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항상 온갖 안 좋은 말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임신한 걸 알게 되면서 해외에 있는 부모님을 그리워하길래 전 남편은 바쁜 일 때문에 가지 못해 일단 여자부터 해외로 보낸 뒤 뒤따라 가려 했는데 시부모님도 관광시켜 주고 싶다며 여자가 함께 모시고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까지 전혀 몰랐던 전 남편은 시부모님도 함께 갔으니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고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도착했으면 바로 연락이 와야 하는데 전화 한 통 없길래 몇 번이고 전 남편이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급하게 외국인 여자가 살고 있는 해외로 출발하려고 준비하려는데 남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전부 다 외국인 여자가 가지고 도망갔다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경찰은 남편에게 해외로 가지 말라며 위험하다는 말을 전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마음 졸이며 연락 두절된 부모님과 그 여자의 행방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돈만 날릴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큰 결심을 하고 그 여자가 사는 집을 찾아가기 위해 해외로 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왔는데 해외로 잠적한 외국인 여자였고 시부모님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있다며 저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분명 상황은 딱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도와줄 수 없다는 아빠의 말에 전 남편은 결국 이성을 잃어버렸고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도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도중 저희 집에 한 사람이 들어왔고 전 남편을 힘으로 제압을 했네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저녁 약속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저와 만나고 있던 그 사람은 저희 회사의 전담 보안 요원으로 상당히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회사의 보안 관련된 일들과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자 많이 놀란 듯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길래 전 남편에게 들었던 내용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고 그 사람은 전 남편을 밖으로 내쫓으며
자신의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지더니 무언가를 놓고 왔는지 저에게 줬던 명함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받았던 명함을 다시 전달했고, 전 남편은 명함을 전달받은 뒤 즉각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전 남편을 보며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그쪽에 어떤 사정이 있던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난리를 치는 모습은 제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저는 신영 씨 집안의 전담 보안 요원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네요. 너는 이 남자랑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너도 분명 나랑 똑같이 당하게 될 거라고. 내가 절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만 모든 걸 잃을 순 없다고.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어. 전 남편은 눈이 뒤집힌 채 난리를 친 뒤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어요. 이미 전 남편은 갈 때까지 가버린 사람이었네요. 그날 이후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매일같이 퇴근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 저녁 늦게까지 함께 있어주고 돌아갑니다. 전화 한 통이면 무조건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저에게 정말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네요. 경찰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둔 상황이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인연을 맺는다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될 문제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네요. 전 시부모님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 안타깝지만 전 남편이 자초한 일이니 어쩌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